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실패 지식 데이터베이스 해외 실패 사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국의 플릭스버러의 화학 플랜트 폭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으신 분은 무천철지 소림영남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도 보시면 여기 이제 균열된 부분이 나오고 이제 발화된 부분, 이런 이제 간단한 대표도가 있고요. 사례 발생 일자는 74년 6월 1일 영국 플릭스버러이고요. 시크로엑산 산화 플랜트가 되겠습니다. 기기는 반응기하고 바이패스 배관 및 세퍼레이터 배관이고요. 계열을 보시면 74년 6월 1일 토요일 날 4시 53분에 영국 플릭스버러의 나이프로사 플릭스버러 공장에서 TNT 폭약 15톤에 상당하는 대규모의 폭발 사고가 발생되어서요. 공장 내에서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28명. 많이 나왔고요. 부상자가 89명이 발생된 아주 상당히 큰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공장 외에서는 부상자의 부상이 광범위하게 발생되었고 1821채의 가옥도 167회의 작업장 및 공장에 크게 적게 손상을 입어 부상자 53명이 발생되었고요. 폭발을 일으킨 플랜트에서는 나일론 제조의 화합물의 하나를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시크로헥산을 촉매의 존재하에서 155도씨 0.86메가파스칼에서 압력이죠. 공기산화의 통상 케톤 알코올로서 알려지는 시크로헥사논과 시크로헥사놀의 혼합물을 생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응은 용량 20톤의 유견속의 반응기에서 수행되었고 이 중에 하나인 넘버 5번 반응기에 균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수리를 위해 철거되었고 제조를 계속하기 위해 4번과 6번의 반응기가 사이가 가벽 안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각각의 반응기 측에는 28인치의 304L 스테인리스 단관이 연결되고 이의 사이를 28인치의 벨로우즈를 매기로 해서 20인치 배관이 조립되었고요. 반응기 사이에는 단차가 있었기 때문에 배관은 S자형으로 굴곡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2개월간은 만족하게 가동이 되었지만 3개월째 접어든 사고 당일에 압력이 이제 8.8kg/cm 압력은 9.03으로 약간 상승되었습니다. 이에 약간의 압력 상승에 의해서 벨로우즈를 파열시키기 충분한 굴곡 모멘트가 적용되어 배관은 V자상으로 굴곡 변형되는 동시에 벨로우즈를 전단 파괴시켰다는 거죠. 그림 2번에 나오시고요. 보시고요. 이에 결과 파단된 28인치 벨로우즈 구멍으로부터 대량의 시크로헥산이 유출되어 증기구름을 형성하고 발화, 대폭발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발생된 대화재로 공장 내에서 사망자 28명과 부상자 53명이 발생되고 산화 유닛 및 근처 유닛을 파괴하였고요. 피해는 이 외의 플랜트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100m 떨어진 사무실도 파괴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1을 보시면 바이패스 배관의 파괴 상황 해가지고요. 이쪽 벨로우즈 쪽이 파괴되면서 이렇게 폭발한 증기가 발생되면서요. 폭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4번, 6번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죠. 시크로헥산 산화 공장은 4번 반응과 6번 반응을 연결하는 S자형의 20인치 백밀 배관은 양측의 벨로우즈로부터 파단되어 바로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낙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인치 연결 배관은 S자형 하부에서 완전하게 V자형으로 굴고 크게 하박으로 돌출된 후 격심하게 바닥으로 충돌되었고요. 양측의 벨로우즈는 바이패스 배관으로부터 인장 파열되어 각각 수개의 파편으로 분리되어 관의 근방으로 비산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대규모 폭발의 개요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벨로우즈가 있고 연결배관이 있고 파괴되면서 대폭발이 일어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경과를 보시면 시크로헥산 산화 프로세스는 직경 12피트, 높이 66피트, 두께 18분의 1인치의 316 스테인리스으로 내면을 클리드한 2분의 1인치의 탄소광재 반응기 6개가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응은 세정기를 거쳐 일관기에서 가열된 시크로헥산과 회수 시크로헥산이 1번 반응기에 공급되고 각 반응기의 정상 상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에서 155도씨, 압력은 8.75의 조건으로 수행되어 시크로헥사논과 시크로헥사놀, 즉 케톤 알코올이 생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74년 3월 말 5번 반응기에 누설이 발견됐는데 검사에 의해서 6피트 길이의 균열이 검출되었고요. DSM사의 그 후의 조사에 손상 원인은 탄소광 크레드의 초산염, 응력부식균열이라고 판정되었답니다. 이것은 소량의 누설을 희석하여 분산시키는 방법으로서 초산염으로 처리된 냉각수를 스프레이하였기 때문에 탄소광에다 초산염을 뿌리니까 산성이니까 부식이 빨리 됐겠죠. 심하게 됐겠죠. 다 됐습니다.
5번 반응기가 인출되어 수리하는 것이 일정되어 바이패스관 실시되고 다시 스타트 가동하게 되었는데 20인치의 304L 스테인리스 강의 도그레그 관으로 구성되는 바이패스관은 반응기가 취해된 후 28인치 노즐에 조립된 2개의 익스펜션 벨로즈 사이에 조립되어졌고요. 조본도 및 압력에 있어서도 정밀 검사는 실시되지 않았고요. 설비가 조립되어지고 있는 사이에 지주가 상승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이패스 배관이 조립되고 플랜트가 4월 1일에 다시 가동된 후 한동안은 만족하게 가동되었고 그러나 5월 29일에 사이트 글라스에 누설이 발견되어 플랜트는 수리를 위해 정지되었고 6월 1일에 4시에 재기동이 시도되었는데 다시 누설이 발견되었고 이들을 수리한 후 다시 기동하였다. 이렇게 되었고요. 압력은 최초의 반응기가 조본도에 도달하기 전에 부랴부랴 통상의 8.8 이상으로 상승시켰다. 그러나 방출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누설이 발생되어 가열이 중지되고 압력은 4.5로 저하되었고 7시에 누설은 수리되어 9시 30분에 준비 운전이 개시되었고요. 단 1회만 11시 30분에 통상 8.80 압력의 9.08까지 약간 상승되었을 때 방출이 필요하였지만 실시되지 않았고요. 이 이유는 질소의 스톡이 불충분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네요. 심야 중까지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는 드라이 사이클링, 즉 반응을 위한 공기를 공급하는 일 없이 압력하에서 가열된 시크로헥산의 순환을 계속하였고 7시 종료로부터 15시까지 전환에서는 온도는 반응기의 수준으로부터는 일탈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약간의 압력 상승에 의해 바이패스 배관의 굴곡 응력이 작용되어 V자형으로 굴곡 변형되어진 것 동시에 약점인 벨로우즈를 전단 파괴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발생된 28인치 노즐 구멍으로부터 유출된 대량의 시크로헥산이 증기구름을 형성하여 발화, 대폭발을 일으켰고요. 유출로부터 발화까지 경과된 50초 사이에 유출된 시크로헥산은 약 30에서 50톤으로 되었다는 거죠. 4시 53분에 일어난 특권은 TNT와 폭약 15톤에 필적하고요. 저실의 계기가 모두 작동 불가되고 모든 계기와 기록이 파괴됐기 때문에 최종 전환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에 결과 산화 유닛과 이에 건방 유닛을 파괴하고 다른 플랜트에서 광범위에 걸쳐 피해를 발생시킨 대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별도로 2기의 세퍼레이터 사이에 8인치에 관해서 역지 밸브로부터 유출된 시크로헥산이 발화되어 화염이 곡관부에 접촉되어 소폭발을 일으켜서 50인치 길이의 균일 격우를 발생시켰고요. 사고의 금속 조직 검사에 의해서 아연 치아와 크리프 캐비테이션이 확인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초는 이에 8인치 배관의 파괴에 있어서 소폭발이 전당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방아쇠되어 바이패스관의 파괴에 일어났다고 추측하였었다. 이렇게 됩니다. 원리를 보시면 5번 반응기가 취해되는 4번 반응기, 6번 반응기 사이를 연결한 배관은 반응기 사이에 단차가 있었기 때문에 S자형으로 조립될 필요가 있었고요. 여기서 관내의 압력 상승에 의해 배관의 굴곡 모멘트가 작용되어 특히 약한 부분인 벨로우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의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시공한 부위에 벨로우즈가 전단 파괴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바이패스 배관 조립의 설계는 전문 이외의 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었고 실시된 유일의 계산은 필요한 유출을 이동시키는 조립관의 용량이었고 벨로우즈 또는 관이 이들의 응력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계산은 실시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관련되는 영국 스탠다드 또는 다른 용인되어지고 있는 스탠다드도 참고되지 않았고요. 관의 제도는 공장의 바닥에 분필로 그리는 이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벨로우즈의 제조업자가 발행하고 있는 설계자 가이드도 참고되지 않았고요. 관도 어셈블리도 조립되기까지 압력 시험을 실시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압력 하에는 어셈블리가 설계에서 배려되지 않은 평가, 전단 응기에 작용되는 굴곡 모멘트를 받는 것을 아무도 평가하지 않았다. 또 바이패스 배관을 지지하는 지주도 휴지 배관은 정지된 배관의 발판을 이용한 것으로 배관의 굴곡 변형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유출된 시크로헥산의 발화원은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던 가열로, 천연가스 가열로로 추측되고 유출량은 가스 유출로부터 발화까지 요하게 되는 50초 사이에 30에서 50톤으로 산정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편에 이것과는 별도로 반응기 근처에 2개 세퍼레이터를 연결하고 있는 8인치 스테인리스관 곡관 만공 4척에 50인치 길이의 균열이 발생되었고 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추측되어지고 있는데 즉 균열부 근처에 있었던 역지 밸브의 플랜지의 2개의 볼트 이완으로 인하여 보온재 중에 산화성의 잔사가 추측되고 자연발화 또는 유도 정전기 하전에 의해서 누출 스프레이가 발화되었다는 거죠. 이 결과로 발생된 프레임이 8인치 관의 곡관 4척을 향하여 분출되었고 이것의 관은 고온 크리프 캐비테이션 및 아연 치열을 일으켜서 50인치 길이의 균열을 발생시켰다고 판단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손상부의 금속 조직적 소사에 확인되어지고 있는데 또한 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리스의 아연 치아는 800에서 900도의 온도 그 다음에 압력이 4.98의 응력에서는 수초에서 관을 파괴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계산되고요. 또 스테인리스강의 크리프 캐비테이션 고온의
캐비테이션이죠. 950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와 7.29 전후의 응력에서는 수분에 일어난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 바이패스 배관의 파괴와 8인치 관의 파괴에 대해서는 8인치 관의 파괴에 있어서 소폭발이 전 단계에서 일어나고 이의 결과로 바이패스 관의 파괴가 일어났다고 추측되었고요. 그런데 조사위원회는 상상 검토 결과 일어나지 않아야 할 두 개의 현상이 우연히 거의 동시에 발생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시면 영국 정부는 사고 발생 후 바로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전문위원회를 설정하여 기본적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플렉스프레스에서 실시한 대규모의 시뮬레이션 테스트에 의해 벨로우즈는 조업 압력보다 약간 높은 압력에서 S자형으로 굴곡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8인치 노즐로부터 시크로헥산 유출량을 계산하고 급속한 바이패스 배관의 파괴로 연결, 충분한 증기구를 발출하는 견해를 또 확인하고 있고요. 플렉스버러 규모의 누설에 대해서 발화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서 기기 배치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태양하였다는 거죠. 즉 폭발성 물질의 증기구름을 탄화수소 그 등가량으로 나타낸 숫자를 형축에 취하고 발화 지점으로부터 거리를 종축에 취하여 제한상을 A에서 F에 6단계 영역으로 나누어 나타낸 기준도를 작성하였고요. 예를 들면 발화 지점으로부터 22m 이내를 A 영역으로 하고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되고 B 영역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플랜트와 공장, 도로가 있어서는 안 되고 C 영역은 저압 저장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D 영역은 건물의 지붕을 독립시켜서 지지하고 창문의 방호책을 강구하는 것과 일반 도로가 있어서는 안 되고 E 영역은 가혹이 있어서는 안 되고 F 영역은 제한이 없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대책으로서는 플랜트 전체에 괴멸적인 손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얻어진 교훈을 근거로 재건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이 경우 생산 프로세스 및 반응 프로세스의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래 생산 프로세스는 고보유 유량을 전제로 유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유량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누설이 발생되면 큰 사고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량을 낮게 하여 누설이 발생돼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시키는 생산 프로세스와 저보유량을 전제로 하는 반응 프로세스의 검토가 요망되었습니다. 실제 재건에서는 고보유량 전제의 시크로헥산 산화 프로세스를 변화시켜 페놀 수소화에 의한 방법이 사용되어 플랜트는 재건되었습니다. 지식과를 보시면 초산염에 의해 탄소광의 응력 부식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금속 전문가에게는 잘 알려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에 지식이 없는 기술자의 판단으로 초산염을 함유하는 냉각수소 스프레이를 탄소광 반응에 주입하여 균열의 발생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인가되어진 범위 외에서의 운전 조건의 변경은 책임자가 허가하기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반응기를 인출한 후 반응기는 바이패스 배관의 설계 시공은 생산 재개를 서두르는 나머지 전문 이외의 기술자가 설계 시공하였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하지 않고 비전문가가 했다는 얘기죠. 관내의 압력 변동에 의해 배관에 작용된 굴곡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배관의 굴곡 변경에 대한 지주의 강도도 부족하였고 그래서 관내의 압력의 약간의 상승이 벨로우즈의 전단 파괴를 초래하였다는 겁니다. 특히 위험물을 취급하는 플랜트 설비에 있어서는 설비의 간단한 보수 또는 개조에서도 기준을 충분히 참조하여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이게 세퍼레터스의 8인치 스테인리스성 배관의 가스 누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분출된 고온가스가 다른 기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대사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설 금지 기술과 발화 방지 대책은 충분히 검토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휘발성의 물질을 취급을 한 플랜트에서는 플랜트와 건물과의 위치 관계를 충분히 안전한 범위로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건물은 플랜트로부터 20m 이내는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강화철을 강구한다든지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플랜트는 보유량이 높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대량의 시크로헥산이 유출되어 대폭발을 일으켰는데 보유량이 작으면 누설량도 작아 대폭발의 위험성은 작다는 거죠. 보유량이 낮은 프로세스를 고려해야만 한다. 고보유량 프로세스의 채용률은 불명하지만 생산량 5만 톤 per year이죠. KA의 선촉도 0.5%로 하면 1.6인치의 관으로 총괄시키는 게 가능한데 실제의 관경은 28인치. 그래서 관의 단면에서 유속은 이론 최소치보다 약 300배나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영국 정부는 대규모 위험에 대한 자문위를 발족시켰습니다. 결과로서 CIMAH를 설치하였고요. 그 법규는 COMAH로 이관되었고요. 페놀의 수소화 플랜트로 변경하여 플랜트는 재건되었고 수년 후에 영업상의 이유로 폐쇄되었답니다. 폐쇄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망자가 28명이고 부상자가 89명이 나온 아주 대참사가 일어났던 사고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